네, 증여세 산출 사례입니다. 자, 미성년, 성년 구분해놨는데 차이는 5천만 원이냐 2천만 원이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1억 5천 증여하면 세금 얼마요? 성년 900만 원, 900만 원. 2억 5천 증여하면 2,700. 3억 5천 증여하면 4,500. 4억 5천 증여하면 6,300. 에이 10억 주지 뭐. 그러면 2억 1천. 50%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줄 때 2억 나오니까. 그렇죠? 예, 요건 자진신고 공제하고 합산증여 없는 걸로 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미성년은 마찬가지예요. 공제가 2천씩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2천 줄 때 900만 원, 1억 5천 줄 때 900만 원. 그렇게 엄청난 세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고객하고 상담하실 때 또 네, 10년 단위별로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낳자마자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1억 2천 주면 얼마예요 세금? 900만 원. 11살 1억 2천 주면 얼마? 900만 원. 21살 이제 19살 넘었으니까 1억 5천 주면 900만 원. 31살 1억 5천 주면 900만 원. 그만 주죠. 이제 너무 많이 줬잖아요. 예. 얼마 줬어요? 얼마? 원금 5억 4천 줬어. 세금 얼마네요? 원금으로 3억 6천. 얼마가 남아? 원금이 5억 400만 원이 남아요. 많습니까 이 세금?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요 한 줄만 갖고 가셔도 매화축제 안 가기를 참 잘하신 거예요. 요 한 줄은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 아니면 요것만 복사를 해서 갖고 다니시든지.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해도 이래요. 법대로 해도. 네. 그래서 요 1억 2천은 요때 가서 찾은다고 보면 31살 30년 동안 복리로 계산해 보세요. 1억 2천을. 요 1억 2천을 20년 동안 복리로 계산. 요 1억 5천을 10년 동안 복리로 계산. 그러면 이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는 회사에다가 숙제를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이걸 갖고 세금 내고 나머지 돈을 복리로 이렇게 넣어놓으면 돈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희한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15억은 될 것 같아요. 15억은. 15억 안 될까요? 뭐 산수 잘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10억은 넘을 거예요. 10억은.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분할 증여. 1억 2천씩 주니까 너무 작다. 2억 2천씩 주자. 그거 주면 되는 거죠. 2억 2천 주면 2,700, 2,700, 2억 5천, 2억 5천. 9억 4천을 줬더니 1억 나와 세금. 9억 4천을. 그거 얼마예요? 원금만 8억 3천이 나면 원금만 8억 3천. 이거를 예. 나중에 복리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여세가 그렇게 엄청난 세금이 아니다라는 거는 실감이 나시죠. 자, 여러 사람으로부터 나누어 받으면 절세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버지한테 1억 5천, 큰아버지한테 1억, 또는 할아버지한테 1억. 아니, 큰아버지는 직계 존속이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1억. 아버지 어머니는 안 돼요. 예, 아버지 어머니. 예. 1억 5천, 여기는 1억, 5천 공제 받았으니까 1억. 큰아버지한테, 이모부한테, 고모부한테, 외삼촌한테 전부 1억씩 받으면 900만 원씩 밖에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을. 예. 많습니까? 안 많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모님은 아하, 아들한테 3억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주지 말고 그러면은 시아버지한테 올려보내갖고 그러면 30% 할증 먹잖아요. 아, 그러지 말고 큰아버지한테 1억을 보내갖고 큰아버지가 1억 주고, 작은아빠한테 1억 보내갖고 작은아빠가 1억 주고, 외삼촌한테 1억 보내갖고 외삼촌이 1억 주고. 그거는 탈세예요. 절세가 아니야. 그건 탈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또 이상한 게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좋다. 실제로 외삼촌이 조카한테 1억 줘요. 몇 년 있다가 우리가 그쪽에 조카한테 1억을 주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세금 매길 것 같아요. 세금을 매길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에? 세금 매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건 위험한데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1억씩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많이 갖는 부분인데요. 어떻든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무슨 자금 출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급여소득은 4대 보험하고 세금 내고 난 나머지 수령액 전체를 저축을 하거나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하면 그거는 자금 출처로 다 인정을 해줘요. 너 밥은 뭐 먹고 살았냐? 그럼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이
부모님이 생활비를 매월 통장으로 300만 원씩 보내줬다. 그건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주면 세금을 내요. 현금으로 주더라도 국세청에서 알면 세금 내는 거예요. 모르면 세금 못 매기겠죠. 모르는데 세금을 어떻게 매겨? 예,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탈세인지 절세인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오면 그냥 애기 뭐 학원비 줘야 될 텐데 요거 보태 써라 하고 현금으로 줘버리면 국세청에서 모르면 세금을 못 매기겠죠. 현금으로 줬으니까. 또 현금으로 주는 것이 좋아. 그래야 오지. 안 그러면 안 와요. 그런 거라도 줘야 찾아오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주면 안 돼. 그것도 또. 그 국세청에서 또 세금 매길지 몰라. 목돈으로 그냥 이거 6개월 생활비 보태 써라고 1,000만 원 딱 주면 그것도 세금 매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그냥 올 때 학원비에 보태 써라. 입학했다는데 요 등록금 조금 보태 써라 하고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줘야 돼. 올 때마다. 그래야 자주 온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해주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집에 왔는데 쌀 좀 싣고 가거라 하고 쌀 한 포대 실어줬어요. 세금 매겨요, 안 매겨요? 그거 안 매기겠지.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집에서 다 장을 받아놓고 오면 요거 아버지가 과일 사왔는데 요거 좀 가져가거라 하고 과일 주고 쌀 주고 고기 주고 예? 이렇게 예. 그 싸고 부피 큰 거 이런 거 말고 비싸고 부피 적은 거 예. 그런 걸 잘 활용하면 본인 소득은 어떻든 다 모아서 보험을 넣든 뭐 적금을 하든 자금 출처가 되겠다라는 거죠. 과거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자금 거래를 했는데 아직 정리를 못했다. 이런 것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것을 배우자 간에 주머니 돈, 쌈짓돈 전혀 틀립니다. 네, 배우자 간에 아까 우리 도장 찍을 때 보세요. 살벌하잖아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 아니에요. 그건 사이 좋을 때 얘기지. 예.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도 무슨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목돈이 생겼는데 5천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3억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그냥 왔다 갔다 막 할 때 그런 것은 정리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된다. 물론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문제가 안 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문제가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2억 3억씩 돈이 왔다 갔다 했다. 왔다 갔다는 상관이 없어요. 빌려오고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기만 하고 가지를 안 했으면 나중에 문제되면 증여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미리 정리를 다 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자금 출처 조사 추이. 자금 출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고객들이 그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아이고 뭐 장가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내야 되는데 무슨 자금 출처 뭐 전세 얻어주면 자금 증여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예. 자금 출처는 그 사람의 원천적인 능력을 첫째로 봅니다. 첫째로. 자, 원천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무슨 소득이 있어야죠. 아니면 증여받은 재산을 팔았든지 상속받은 재산을 팔았든지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예. 그 자금 출처의 자금 흐름을 봐요. 자금 흐름. 이게 문제, 이게 문제. 계약금은 무슨 통장에서 무슨 수표로 어디서 나서 줬는데요? 이러니까 전체적인 자금 출처는 5억이 돼요. 5억이. 자기 자금, 타인 자금 하니까 5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계약금은 무슨 돈 줬어요? 중도금은 무슨 돈 줬죠? 잔금은 어디서 무슨 돈 줬죠? 이러면 수표 추적이잖아요. 수표. 이걸 현금으로 줍니까? 못 주죠. 예. 수표 추적하면 다 나오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네. 또 어떻게 조사하느냐? 네. 우리한테 팔았던 사람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썼죠? 어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통장에 집어넣었어요? 그 통장. 수표 거꾸로 추적하잖아요. 거꾸로. 이 수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제시 안 해도 그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보다 훨씬 쉬워요. 국세청 아저씨들은 밥만 먹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 흐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자기 자금, 타인 자금 염두에 두고 해야 자금 출처 조사는 빠져나간다. 근데 뭐 우리 저 회장님 뭐 고객 중에 뭐 5억짜리 집 사준 분도 계시고 3억짜리 전세 얻어준 분도 계신데 다 뭐 자금 출처 조사 세금 안 나오던데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 다 운전 잘하시니까 저 시골에 매화꽃 구경 간다고 국도 딱 가는데 커브길에 빨간 신호등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커브길 딱 돌아갔어요. 경찰 아저씨가 수고하십니다.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주세요. 하면 딱지 띄는 거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는 거고 그 얘기야. 예.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 뭐 그렇게 해도 지금 5년이 넘어도 안 나온 거 보니까 자금 출처 이런 거 5억 3억짜리는 안 하나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는 절대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책임지라 그러니까. 예. 한 사람 책임지기도 힘든데 어떻게 책임을 다 져요?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세금 관련 일만 197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강의도 많이 다니고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뭐 다 해요. 하는데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세무사님, 대표님 제가 집이 아파트가 3년 됐는데요. 그거 집 하나 있는데 팔면 세금 없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9억까지는 세금 없다. 그건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제가 세금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절대 못 한다니까. 왜 그래요? 왜? 사모님 오피스텔 혹시 하나 갖고 계신가요? 그거 주거용으로 쓰고 계십니까? 시골에 혹시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라도 하나 있으신가요? 혹시 뭐 부자 친구가 있어서 이름 빌려준 건 없습니까? 합정동 그 전철역 뒤에 5층짜리 건물에 위에 그 옥상에 주택 혹시 없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시집간 딸이 뭐 사위가 뭐 어디 뭐 해외 간다 그러고 주민등록을 또 우리 집으로 옮겨놨어. 사위 앞으로 집이 있는데 하필 그 시점에 우리 집을 팔았어.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라니까요. 1세대 1주택이 그렇게 간단한 대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집 하나 갖고 2년 있다 팔면 누가 그걸 몰라요? 다 알지. 그렇게 1세대 1주택 하나 갖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름 빌려준 거 내 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내가 그걸 주택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에요, 원칙은. 그러나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집이 있을 때는 불리하고 다른 집이 없고 그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유리하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최근 상속세 조사 사례. 상속세는 2년 내 것은 우리가 반드시 소명을 해줘야 되지만 2년 지난 것은 10년 것까지 전 가족들, 상속인들 계좌를 다 갖다가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다 작업을 해서 밝혀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밝혀낸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현금 출금액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반복적인 현금 출금액. 네. 요 부분은 요 뒷페이지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성년자 또는 학생들,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 현금 등을 증여해서 뭘 사놨는데 재산 가치가 올라가면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한다. 증여세 과세한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유 부동산에 매각할 거냐, 증여할 거냐, 요런 거. 네. 보험료 납부 절세 포인트. 요게 소득 있는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할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와 생활비 사용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자금 출처 조사. 이래서 뭐 예를 들어서 30살 넘은 사람이 2억 원까지 주택을 사면 간접 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본인이 뭐 직장이 있고 결혼하고 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를 이 정도까지는 안 하겠다. 근데 2억짜리 집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전세도 5억 7억인데 이게 지금 몇십 년 된 거야 이 기준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기준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재수 없이 우리한테 판 사람 무슨 세무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저 아들 이름으로 집 사줬는데 하필 그게 아버지 통장에서 수표 나온 게 그냥 걸렸네. 예. 전세 얻어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못은 없는데 그 사람 잘못해갖고 조사하다가 이렇게 파편 튀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입니다. 네. 예, 자금 출처 조사, 신고소득에 비해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지금 국세청 컴퓨터에서는 계속 누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적 관리를. 그러니까 뭐 결혼해서 30살 넘고 직장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3, 4억짜리 아파트 하나 샀다. 이것은 그것만 가지고 있지만 또 뭐 한 3년 있다가 또 5억짜리를 뭘 하나 땅을 샀어요. 또 한 3년 있다가 또 한 7억짜리를 뭘 하나 또 샀어.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 있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3, 4억짜리 5억 미만짜리 아파트 한 채 사고 이런 걸 일일이 세무조사를 다 못 하잖아요. 그 아저씨도 바빠요. 예. 그래서 일일이 세무조사를 다 못 해. 그러니까 또 그냥 사줘도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예. 금융자산 보유의 환산. 요즘에는 국세청 컴퓨터가
보험, 주식, 그 다음에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이자 소득 나오고 배당 소득 나오면 그걸 가지고 거꾸로 이제 환산을 해요. 그러면 원금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러면 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 선정해서 소명하세요. 이래요. 소명이 되나요?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그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소명 요구할 때 원금 환산할 때 이걸 굉장히 뻥튀기 해서 자료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고객 중이나 여러분들도 그런 거 받으시려도 놀라시지 말고 전문가한테 해서 차근차근 따져보면 그렇게 미리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해놨으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소명자료에 오류가 많다. 직접 조사 시에는 자금 흐름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본다. 수표. 네. 자금 출처 절세 포인트. 자금 출처는 취득 시점별로 자금 출처를 한다. 취득 시점별로 다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80%만 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80%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3억짜리 사주고 80%, 다음에 2억짜리 사주고 80%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취득 시점별로. 일정 금액, 예, 소명. 그러니까 재산 취득 건별로 10억 미만이면 80%만 소명하면 되고 10억 이상이면 미소명 금액이 2억만 안 되면 자금 출처가 다 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국세청의 개인 및 사업체 정보 기본사항 요거는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나를 또는 내 가족을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요? 가족은 누구고 결혼은 몇 번 했으며 소득은 얼마고 세금은 얼마 내고 부동산은 뭘 샀다 팔고 차는 뭘 가지고 있고 중기도 갖고 있고 주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보험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증여세 양도세는 뭘 신고했고 골프 콘도 회원권은 어디 가서 운동을 하고 있고 해외는 1년에 몇 번씩이나 다니면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는 얼마를 썼느냐. 이거 머리 아픈 일이에요. 신용카드 많이 썼다고 세무조사해. 본인은 신고소득이 500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월 500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썼다.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자금 출처 대보세요. 그 얘기는 이제 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카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세청에서. 카드 쓰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공공연하게 얘기하죠. 뭐 현금 쓰면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카드 쓰면 다 알잖아요. 현금 영수증 쓰면 다 알잖아요. 현금 영수증 그까짓 거 뭐 공제 받는 게 월급 받는 사람들이나 몇 푼 공제 받지. 공제 얼마 됩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꾸 분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현금 쓰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내가 국세청 누가 나와도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자신 있게. 이거는 그냥 카드 쓰게 놔둬야지. 카드 쓰게 놔두고 물론 뭐 무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정선을 갔다 왔는지 무슨 로또가 됐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정식으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통째로 빼먹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객사 아까 저한테 상담하셨는데 뭐 음식점 90% 이상이 카드 현금 영수증이에요. 뭘 빼먹어요? 뭘 빼먹어? 빼먹을 게 뭐 있습니까? 예? 병원 무슨 뭐 세파라치 뭐 만들어 가지고 다 카드고, 예? 그리고 뭐 신고를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막 고발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빼먹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만약에 신용카드 많이 썼다고 세무조사 한다면 신용카드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것도 부족해서 뭐예요? 최근 TIS 기능보다 훨씬 뛰어난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 수십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는 방법은 뭐예요? 에? 몰라.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민 가면 된다고. 근데 그 나라에는 또 이런 게 없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 나라로 이민 가야지. 가려면 예, 갈 때 가더라도. 소득 지출 분석. 이게 지금 신용카드 사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썼다 이거. 어?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첨단 탈세 방지센터. 첨단도 무서운데 또 탈세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사이버 모니터링, 변칙, 과학적 과세 증거, 전산 조사 기법, 신종 금융 거래 기법. 뭐 너무 무서워. 넘어가 버려. 혐의 거래 보고 제도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입니다.
일일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다음 페이지예요. 요거. 예. 고액 현금보로 자동으로 보고가 되죠.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그런데 2천만 원이라 그러니까 하루에 1,900만 원씩만 찾아 이제.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신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900만 원 그러니까 금방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1,250만 원씩만 찾는 거야.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보고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의심스러우면 보고해라 이런 얘기가 고액 현금. 자, 한국하고 미국이 3월 13일 지난주죠. 예. 이제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동으로 보고되도록 국세청끼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예요? 연간 10달러 초과 이자, 예금 계좌 및 원천소득 10달러 얼마예요? 10달러.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는. 영어로 했으니까 내가 못 알아듣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법인은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전체. 한국에서 미국은 개인의 경우는 5만 달러, 기존 저축성 보험은 25만 달러. 요건 좀 봐줬네. 지금은 5만 달러인데 옛날 것은 25만 달러. 옛날 건 2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 달러. 갈수록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너무가 재미없으니까. 뭐요? 끝났어요? 질문은 끝나고. 뭐 다 했잖아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50분이네. 야, 어떻게 이렇게. 나 그냥 막 안 보고 막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아직 안 끝났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지금 끝장 강의를 다시 할 거예요. 예. 질문은 여기서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질문 막 꼬리를 물어. 예. 그러니까 질문은 강의 끝나고 제가 조금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받기로 하고, 여기 써진 대로 제가 1979년부터 세금 관련 일만, 세무공무원으로서 세금 매기는 일만 한 15년 하다가 뜻한 바 있어서 세무사 시험을 봐서 세무사 개업을 하고 지금까지 세금 일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법이 어렵다. 아까 1세대 1주택처럼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골치 아픈 거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의 어떤 세금, 생활세금으로서 또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고객들 세금 문제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고, 골치 아픈 것까지 다 찾아서 대답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또 아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고 그 우리 선생 한 분 계신데 그 선생 삐삐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그리 연락해 보세요. 그 이러면 돼요. 네, 그 골치 아픈 걸 여러분들이 다 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저희는 세무법인 다솔 오다 가다 많이 있어요. 전국에 65개 지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세무법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매화축제는 비록 못 갔지만 매화축제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하고 차이는 언제 알 수 있냐? 3월 말 실적을 마감해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12월 말까지 연간 실적을 마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인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박수 때가 아니야 아직.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실무하시다가 의문나시거나 그러면 항상 전화를 주시든지 삐삐를 치시든지 반드시 삼성 신촌 누굽니다,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알아듣지. 예. 그러지 그냥 이름만 갖고 저 모르세요 이러면 내가 기억을 다 못해. 왜냐면 단장님이 수강생 명단을 안 줬어. 예. 그래서 내가 줬어도 모르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인연이고, 혹시 주변에 세금 문제로 머리 아파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업무적으로 서로 그분들도 좋은 일이고 또 저도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세법 세금 문제는 그 전문 분야, 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라고 상속성에 전문가라고 해도 어렵잖아요. 네, 가급적이면 전문가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녀들하고 4시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머지 시간들 금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